여기는 배트맨이고 이 애니메이션에서 모두는 우리의 영웅이 실패한 소년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는 인류 전체에서 가장 강한 병사가 되었습니다. 우리 영웅의 불운하게도 말이죠. 그는 드래곤이라고 알려진 괴물 같은 생물들이 갑자기 나타나 모든 것을 파괴하기 시작한 세상에서 태어났습니다. 불행히도 이 세상에는 어떤 영웅도 없었기에 인류는 가진 모든 것으로 맞서 싸웠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괴물들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드래곤의 힘을 가진 몇몇 소녀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이 소녀들은 초능력 소녀로 알려지게 되었고 특별한 학원으로 보내졌습니다. 하지만 유라는 이름의 우리 영웅에게는 놀랍게도 말이죠. 자신도 강력한 여자아이들의 신비로운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 소년인 그가 마법학교 미드가르로 전학을 가게 됩니다. 네, 이 애니메이션 제작자는 정신이 좀 나가서 계속해서 북유럽 신화의 이름들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북유럽 신화 이야기가 나온 김에 주인공이 처음 만나는 사람은 아이리스 프레이아라는 여자로 그녀는 여자들만 출입 가능한 구역에 침입했다며 그에게 소리를 지릅니다. 여자들만? 유는 자신이 전학 왔다고 설명하며 배지를 보여주지만 화가 난 아이리스는 소년이 왜 그 학교에 있는지 묻습니다. 다행히도 그때 미츠키 모노노바이가 나타납니다. 그녀는 주인공의 누나입니다. 그리고 그녀는 재빨리 그를 학교 주변으로 안내하고 교복을 건네줍니다. 유는 아카데미 사령관 역할도 하는 하루카 교수를 소개받습니다. 착한 일본 남자답게 유는 새 상사에게 좋은 인상을 주려 하지만 하루카는 그의 접근을 달가워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미드가르의 역사에 대해 질문하고 유는 자신감 있게 대답합니다. 초능력을 가진 소녀들을 통제하기 위한 격리구역으로 시작되었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용의 힘을 가진 소녀들의 인권이 인정되었고 그래서 그들은 모두 아스가르드라는 조직에 합류했다고 설명합니다. 여학생들이 강도 높은 훈련을 받고 가끔 용과 마주치는 곳이죠. 하루카는 그의 완벽한 설명에 감탄하지만요. 그녀는 그 학원의 진짜 목적이 보이는 것 이상이라고 넌지시 말합니다. 후에 미츠키와 함께 캠퍼스를 돌아다니다 유는 자신의 전학에 놀라게 되는데 자신이 전학 온 것에 말이죠. 학생회 대표인 미츠키는 그에게 소개를 받을 것이라고 알려주고 소개하는 동안 모든 여학생들은 유가 남자아이라는 것을 알고 충격을 받습니다. 유가 남자아이라는 것을 알게 되죠. 하지만 미츠키는 여학생들에게 어떤 편견 없이 그를 받아들이라고 부탁합니다. 그러자 유는 자신이 아직 미숙하다고 인정하며 짧은 연설을 합니다. 그들 모두에 비해 그래서 그는 그들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언제든지 가능하고 그는 또한 어떤 종류의 여자라도 좋아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들 모두 앞에서 자신이 독신임을 밝힙니다. 나중에 교실에서 하루카가 그를 공식적으로 소개하지만 리사가 소개를 방해하며 그가 거기에 있는 이유를 묻고 그가 남자아이라는 이유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가 남자이기 때문입니다. 미츠키는 유를 옹호하며 그가 모든 평가를 통과했고 하루카는 그의 몸에 있는 용의 문양을 보여주며 그의 말을 강화하는데 이는 그가 용의 힘도 가지고 있음을 증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사는 그에게 능력을 보여줄 것을 요구하고 모두의 놀라움 속에 유는 암흑물질로 무기를 만들지만 에너지를 낭비했다는 비판을 받습니다. 그러자 하루카는 적이 인간이 아니라 용이기 때문에 더 전략적으로 나가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리사는 지금까지 나타난 용들을 나열하기 시작하는데 첫 번째는 25년 전에 나타났던 흑룡이고 그 뒤로 6마리가 더 나타나 총 7마리의 용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다음 과제로 다이아몬드처럼 단단한 비늘로 유명한 붉은 바실리스크를 강조합니다. 갑자기 아이리스가 해변에서 있었던 사건에 대해 말하려고 그녀의 말을 끊습니다. 그녀는 유가 자신의 옷을 벗은 모습을 보고 추파를 던졌다고 과장해서 말하며 그가 자신을 진짜 여자로 만들어주겠다고 했다고 말합니다. 여자아이들은 즉시 역겨운 표정으로 그를 쳐다보고 유는 자신을 변호하려 하며 단지 불법 침입자로 고발당했을 뿐이라고 말하고 그 후 그녀에게 자신의 입장을 설명합니다. 그녀에게 말이죠. 그는 아이리스가 미쳤다고 말하지만 여자아이들은 아무도 그를 믿지 않습니다. 나중에 그들은 모두 지하 훈련실로 가고 아이리스는 그곳이 외부 오염을 피하기 위해 고립되어 있다고 설명합니다. 훈련 중에 유는 아이리스의 스트레칭을 돕지만 상황이 어색해지고 미츠키가 개입합니다. 시뮬레이션에서 리사는 암흑물질로 무기를 만들어내는 놀라운 실력을 보여줍니다. 붉은 바실리스크의 투영체에 맞서기 위해서 말이죠. 그런 다음 페럴이라는 소녀는 압축 공기를 이용해 포탄을 발사하여 손쉽게 목표물을 파괴합니다.
모든 학생들이 차례로 자신의 기술을 선보이는 동안 유는 그들의 창의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에 감탄하며 자신의 직접적인 접근 방식과 비교합니다. 바로 그때 하루카가 불편한 진실을 밝힙니다. 용이 나타나면 짝을 찾아 나섭니다. 즉 어떤 소녀가 암흑용의 힘을 가지고 있다면 암흑용이 나타났을 때 그 소녀를 찾아갈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용의 힘을 가진 소녀는 결국 용이 될 수도 있어요. 용이 말이죠. 그녀는 이런 일이 전에도 있었다고 말하며 아카데미가 변신한 동료들 중 한 명과 마주해야 했던 상황을 언급합니다. 자신들의 변신한 동료 말이죠. 이제 아이리스의 차례이고 그녀는 자신감 있게 들어가지만 처참하게 실패하고 리사에게 구조됩니다. 나중에 유는 그녀에게 실수로부터 배우라고 격려하고 아이리스는 부모님을 흰 리바이어던 용에게 잃었다는 사실을 곧바로 밝히며 그것이 자신이 계속 싸우는 이유라고 말합니다. 계속 싸우는 거죠. 그리고 유는 이 말을 듣고 아이리스가 좀 미친 이유를 깨닫습니다. 갑자기 긴급 경보가 그에게 시급 백룡 접근을 알립니다. 그리고 유의 용의 흔적이 빛나기 시작합니다. 밤이 되자 그는 록중령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그에게 여자아이들에 대한 의견을 묻습니다. 그리고 용으로 변할 수 있는 여자아이가 한 명인지 아니면 다른 아이도 있는지에 대한 그의 생각을 묻습니다. 유는 대답하지 못하고 록은 과감한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흔적이 빛나기 시작하는 여자아이들을 제거하여 다른 아이들을 끌어들여 더 큰 파괴를 막자는 것입니다. 빛나기 시작하는 점수의 소녀들을 없애서 그들이 끌리지 않도록 해 또래 친구들을 괴롭히고 더 많은 파괴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유는 그 계획에 경악하며 그것이 자신의 생명뿐만 아니라 다른 이들의 생명도 위험에 빠뜨릴 것임을 깨닫는다. 위험이지만 모든 소녀들의 목숨도 걸려 있어요. 그는 아무도 죽이고 싶지 않아요. 어느 날 그들 중 누구라도 심지어 아이리스 자신조차 그의 애인이 될 수 있었지만 유감스럽게도 록중령은 그의 모든 항의를 무시하고 그에게 때가 되면 명령만 따르라고 명령했습니다. 유는 여전히 여자를 죽일 용기가 없다고 말하며 흥분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상관의 냉혹한 위협이 그에게 닥쳤습니다. 상관은 그의 계획을 따르도록 비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미츠키는 학원 학생들을 모아 발령된 긴급 경보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녀는 과거에 배를 침몰시킨 것으로 알려진 흰 리바이어던 용이 학원에 빠르게 접근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설명을 듣는 동안 유는 이것이 아이리스의 부모님을 죽였던 그 용이 맞는지 궁금해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리고 미츠키는 리바이어던이 약 33시간 후에 연구소에 도착할 것이며 그의 행동으로 보아 아마도 학원 사람일 파트너를 찾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의 행동은 아마도 학원 출신인 그의 파트너를 찾고 있음을 시사했다. 그녀는 또한 문장에 변화가 생긴 모든 학생들에게 즉시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하위선, 이제 걱정된 유는 경고 이후로 이상하게 행동하는 이유를 알아보기 위해 아이리스를 찾기 시작했다. 그는 몇몇 여학생들에게 그녀의 행방을 물었지만 아무도 그가 남자이기 때문에 도와주었지만 어떤 이들은 아이리스가 그날 아침 상태가 좋지 않다는 것을 알아챘습니다. 그날 아침 컨디션이 좋지 않았습니다. 유는 미츠키에게 은폐를 도와달라고 부탁하고 그는 계속해서 아버지가 없는 소녀를 찾았습니다. 아버지가 없는 소녀를 몇 시간 동안 찾은 끝에 그는 마침내 체육관 테라스에서 아이리스를 발견했습니다. 테라스 가장자리 근처에 서서 아래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녀에게 다가가 거기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물었습니다. 소녀는 대답하지 않았고 그는 그녀의 문장을 보여달라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를 변태라고 불렀지만 착한 소녀인 척하며 마침내 그에게 자신의 흔적을 보여주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아이리스는 문장이 전보다 더 밝게 빛나고 있다고 고백했고 용이 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뛰어내려 자살할 생각을 했다고 인정했지만 불행히도 용기가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녀는 용이 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자살할 생각을 했지만 용기가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유는 재빨리 좋은 사람인 척하며 그녀를 안심시키려 했고 모두가 그녀를 위해 싸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이리스는 다시 한번 자신이 용으로 변해 사람들을 다치게 할까봐 두려워한다고 말했다. 사랑받았지만 유는 그녀에게 돌아서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시켰어요. 하지만 그것이 그녀에게 아무런 위안을 주지 않았어요. 더 나쁘게 된다면 최악의 상황이 오면 그녀의 생명을 끊겠다고 말했어요. 그녀는 사랑하는 사람을 다치게 하지 않아요. 이 말로 유는 마침내 그녀를 위로했고 자랑을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능력을 과장해서 말했고 아이리스에게서 몇 가지 시원한 웃음을 얻어냈습니다. 아이리스에게서 말이죠. 그는 그녀의 상태가 좋아진 것을 알아채고
연구소 당국에 자신의 상태를 보고하도록 요청했습니다. 연구소 당국에 말이죠. 그날 후에 또 다른 경고가 울렸는데 아이리스의 문장이 변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유는 미츠키를 찾아가 아이리스의 상황에 대해 물었습니다. 미츠키는 아이리스가 평가와 검사를 받고 있으며 그 때문에 방문객을 받을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자 유는 미츠키에게 록중령의 명령을 전달했고 잠시 동안 미츠키는 감정적으로 흔들렸지만 곧 마음을 가다듬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만약 아이리스는 변화했고 스스로 그 문제를 처리할 책임을 지겠다고 했습니다. 스스로. 대화 후 유는 자신의 상관에게 연락하여 자신의 계획을 진행할 수 있다면 마지못해 그의 명령을 따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록은 그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아이리스를 만나러 가는 길에 유는 리사를 만났고 리사는 그가 아이리스를 감시할 것이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는 리사에게 감시하는 것이 아니라 보호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리사가 거기에 왜 있는지 물었지만 리사는 재빨리 그 질문을 피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리사가 거기에 왜 있는지 물었지만 리사는 그 질문을 재빨리 피했습니다. 화제를 완전히 바꿔 그녀가 떠난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작별 인사를 하기 전에 유는 리사에게 2년 전 크라켄과의 싸움에 대해 물었어요. 2년 전 일이죠. 리사는 그때 자신이 최전선에서 싸웠고 하루카가 말한 용을 미츠키가 죽였다고 밝혔어요. 유는 충격을 받고 록의 명령을 언급했을 때 미츠키가 이상하게 행동했던 이유를 마침내 이해했어요. 록의 명령을 말했을 때 말이죠. 유가 아이리스의 방에 도착했을 때 아이리스는 매우 기뻐하며 유를 맞이했고 그 후 유는 다가오는 전투에 대한 정보를 보여주는 모니터를 아이리스에게 보여주었어요. 다가오는 전투 말이에요. 하지만 유는 그녀가 하는 말에는 전혀 신경 쓰지 않고 그녀의 옷차림에만 정신이 팔려 있었다. 그래서 그녀의 말에 집중하기 위해 그는 그녀에게 옷을 갈아입으라고 했다. 하지만 아이리스는 그의 말을 무시하고 그의 옆에 앉으라고 했다. 그러자 아이리스는 마치 절망한 듯 자신을 부여잡고 유에게 다가오는 평가에 대한 두려움을 표현하기 시작했다. 유는 그녀를 위로했고 이번에는 그녀가 그에게 부적절한 방식으로 감사를 표하려 했지만 유는 여자친구를 갖고 싶어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녀가 더 이상 스스로를 망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그녀가 더 이상 창피를 당하지 않도록 막았다. 그날 밤 늦게 아이리스는 자는 동안 자신을 보호해달라고 유에게 간청하며 그녀의 마지막 밤일지도 몰랐고 처음엔 주저했지만 유는 결국 그녀의 감정적 협박에 굴복했습니다. 그는 침대 옆에 앉아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몇 시간 동안 나누다가 아이리스가 마침내 잠들었습니다. 그렇게 앉아있는 동안 유는 미츠키가 아이리스만큼 어리고 순수했던 시절을 떠올렸지만 아이리스가 깨어나면서 생각이 끊겼습니다. 하얀 레비아탄이 드디어 도착했다고 알렸습니다. 그 용은 거대하고 무서웠습니다. 마치 죽음을 불러일으키는 괴물들 중 하나처럼 보였습니다. 다른 이들이 행동할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생물이 최전방 방어선을 뚫고 어떤 학원생들은 재빨리 무장하고 괴물과 맞설 준비를 했지만 하루카는 아무도 즉시 공격하지 말라고 명령했고 리바이어던이 접근할 때까지 기다려서 행동하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자리를 잡았고 하루카가 명령을 내리자마자 공격을 시작했습니다. 발포를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그들에게 용의 반발력을 가지고 있어서 거의 모든 것을 튕겨낼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사실상 어떤 것이든 말이죠. 그러자 알리사가 전략을 세우고 모두에게 준비하라고 말했습니다. 용의 능력을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용을 포위하고 일제히 공격하여 거대한 폭발을 일으켰습니다. 그들은 용을 포위하고 함께 공격하여 거대한 폭발을 일으켰습니다. 한편 학원 안에서 에리는 용의 감정을 감지하고 용이 경노했으니 모두 물러서라고 소리칩니다. 문제는 밖에 있는 소녀들이 에리의 소리를 듣지 못하고 계속해서 공격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연기가 거치자 용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무사한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바다에서 일어나 엄청난 힘으로 공격을 가해 소녀들은 날아가 버립니다. 충격이 너무 강해서 관제실의 모니터들이 고장납니다. 하루카는 유유와 에리스를 급히 불러 상황을 논의합니다. 유유는 에리스에게 이야기하는 동안 귀를 막아달라고 부탁해요. 자기가 할 말을 듣고 에리스가 상처받는 걸 원치 않거든요. 설마 드래곤으로 변할지도 모르니까요. 회의 중에 하루카는 드래곤이 마지막 방어선을 뚫고 연구소를 침입하는 건 시간 문제일 뿐이라고 설명해요. 유유는 자기 여동생 미야코처럼 에리스마저 죽게 내버려 둘 거냐고 물어요. 2년 전에요. 모든 일에 마음 아파하는 하루카는 아무리 힘들어도 아이들에게 모든 짐을
지우는 것보다는 낫다고 답해요. 싸움에 그녀는 상황이 악화되면 록 장군의 계획대로 진행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말합니다. 계획대로요? 유유는 동의하며 약속대로 에리스를 지키겠다고 약속합니다. 대화 후 그는 에리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이제 갈 수 있다는 것을 알립니다. 지금요? 가는 길에 유유는 3년 전 기억이 떠오르지만 무시하고 계속 걷기로 합니다. 그리고 계속 걸어갑니다. 걱정스러운 표정의 에리스는 록 장군이 자신을 죽이러 오는 것이냐고 묻고 유유는 언제나처럼 직설적으로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대답하지만 누구도 그녀에게 접근하지 못하게 하겠다고 확신시켜줍니다. 이 약속에 에리스는 안심하고 그의 손을 잡으며 자기가 곁에 있어도 되는지 묻고 그는 물론이라고 대답한다. 그들이 학원을 나서자 유유는 에리스에게 조용히 하라고 한 뒤 암흑 물질을 이용해 무기를 소환한다. 에리스는 궁금해서 그것이 정말로 효과가 있을지 묻는다. 상대가 무장을 하고 있다는 것을 고려하며 갑자기 총격이 시작되고 유유는 나무 뒤로 뛰어들어 공격 준비를 하면서 에리스에게 숨으라고 한다. 그리고 그가 남자들을 물리치자 에리스는 총격 때문에 걱정하며 그에게 달려가 괜찮냐고 묻지만 이내 일어서서 공격하려는 남자를 발견한다. 그래서 주저없이 능력을 사용해 그를 제압합니다. 곧 이리스는 절벽 끝으로 가서 용이 마지막 방어선을 넘어서면 거기서 공격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그들이 작전을 짜는 동안 미츠키가 갑자기 나타나 유유에게 이리스를 넘기라고 요구합니다. 유유는 미츠키가 이리스를 죽이도록 내버려 둘 수 없다며 특히 2년 전에 용이 된 동료를 제거해야 했던 일을 알고 있기에 그럴 수 없다고 말합니다. 미츠키는 용이 된 동료를 제거해야 했던 일을 알고 있기에 그럴 수 없다고 말합니다. 미츠키는 이리스가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주장합니다. 손이 이미 더러우니까. 두 사람은 누가 상황을 처리해야 하는지에 대해 다투기 시작하는데 에리스는 옆에서 혼란스럽고 무서워하며 서 있고 싸움이 끝나지 않을 것 같을 때 유유는 미츠키의 팬티가 보인다고 놀리며 그녀를 완전히 당황하게 만든다. 그는 그 순간을 이용해 그녀의 머리를 치고 어렸을 때 이렇게 놀았던 것을 떠올린다. 그러고 나서 유유는 더 이상 다툴 필요가 없다며 모두가 끝까지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말한다. 곧 다른 여자아이들을 만나는데 그들은 에리스를 그런 곳으로 데려간 유유를 꾸짖는다. 장소. 그러고는 에리스를 싸움에 참여시키는 것이 용을 물리칠 최고의 방법이라고 설명합니다. 것을? 알리사는 지금까지 시도한 모든 것에 면역인 것 같은 용을 어떻게 상대할 수 있냐고 묻습니다. 그들이 지금까지 시도한 모든 것에. 그러자 유유는 에리스가 용의 몸 근처에 폭발물을 물질화하여 피해를 입힐 수 있어야 하며 비록 격렬하게 불확실하지만 그녀는 그가 자신의 목숨을 구해준 상황을 상기시켜준 후 그 생각을 받아들입니다. 그녀는 그가 자신의 목숨을 구해준 상황을 상기시켜준 후에야 그 생각을 받아들입니다. 목숨을. 마침내 용이 나타나자 에리스의 마크가 밝게 빛나기 시작합니다. 그녀는 용이 울고 있으며 자신을 찾는 것 같다고 말합니다. 알리사는 그녀를 지하로 보내려 하지만 에리스는 거절하고 싸우기로 합니다. 지팡이를 소환하여 폭발을 일으키는 동안 소녀들은 용의 껍질을 뚫으려고 공격합니다. 용의 껍질을 꿰뚫으려고 애씁니다. 하지만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용은 세 번째 방어선을 쉽게 돌파합니다. 방어선을 뚫었습니다. 이제 단호해진 에리스는 용이 자신을 데려가도록 내버려두지 않겠다고 약속합니다. 마치 부모님이 자신의 용기를 지켜보는 것처럼 말입니다. 유유는 3년 전에도 포기하지 않았던 미츠키를 떠올립니다. 그는 그때 이상한 목소리를 들었던 것을 기억하는데 그 목소리는 원시용은 자신의 기억과 다른 용들의 파괴를 대가로 힘을 제공했고 그것이 바로 현재 유는 에리스를 보호하기 위해 자리를 잡습니다. 미츠키는 필요하다면 에리스를 제거할 준비가 되어 있지만 에리스에게 힘을 빌려달라고 요청하고 3년 전에 얻었던 용의 힘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한 목소리가 그 대가, 즉 그의 기억을 상기시키지만 그는 계약을 받아들이고 그 힘을 빌립니다. 그러자 거대하고 괴물 같은 무기가 나타나고 그는 그것으로 용을 공격합니다. 그것을 본 미츠키도 용을 공격하는데 집중하고 함께 마침내 그걸 물리치는데 성공했어. 에리스 마크는 드디어 평상시로 돌아왔고 유가 자신을 지켜준 것에 대해 감사하며 자신이 원하는 대로 해도 좋다고 약속해. 유는 약간 당황한 듯 미소 짓더니 완전히 탈진하여 바닥에 쓰러져. 나중에 자신의 방에서 유는 조르록과 화상 통화를 하는데 조르록은 그를 축하하고 계속 협력해 줄 것을 부탁해. 그 후 유는 에리스와 단둘이 해변에서 만나 이야기를 나눠. 에리스는 유에게 괜찮냐고 묻고
유는 특히 그녀가 한 약속 덕분에 괜찮다고 말해. 다음날 유는 비명소리에 눈을 떴다. 그는 서둘러 방을 나와 미츠키에게 갔고 미츠키는 모든 것이 괜찮다고 안심시켰다. 괜찮다고? 두 사람은 산책을 나갔고 미츠키는 유가 최근 이상하게 행동한다고 무심하게 말했다. 최근에 그는 그녀의 용문장을 보며 그녀가 무슨 계획을 꾸미고 있는지 아니면 그냥 형제 싸움인지 궁금해했다. 형제 싸움인지. 그리고 그가 마침내 편안해졌을 때 리사가 어디선가 나타나 그에게 인사했다. 그리고 충격적인 건 리사가 매우 차가운 소녀로 알려져 있는데 지금은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그녀가 아주 친절하네. 유는 그렇게 잘해주는 이유가 뭐냐고 묻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불행히도 리사를 얼굴을 붉게 만듭니다. 리사는 그걸 감추려고 그냥 지나가는 길이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리사의 친구가 그녀를 폭로하며 리사가 그를 문자 그대로 쫓아다녔다고 말합니다. 다는군요. 리사는 그 말을 무시하고 유에게 자신이 그의 존재를 인정할 준비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결국 그를 보잘것없는 견습생으로 여기더라도 학원에서 말이죠. 그렇게 말하고는 서둘러 자리를 떠납니다. 유는 아무렇지도 않게 옆자리를 확인하며 아이리스가 어디 있는지 궁금해해야 합니다. 그는 그녀를 찾아 계단에서 어색하게 몸을 가리고 있는 그녀를 발견합니다. 무슨 문제냐고 묻자 아이리스는 수줍게 속옷을 입는 것을 잊었다고 고백합니다. 팬티를. 그는 믿을 수 없다는 듯이 팬티를 입는 것을 잊는 여자애가 있다니 어떤 여자애인가 하고 생각합니다. 그는 그녀가 자신의 관심을 끌고 싶어 했을 뿐이라고 곧 결론을 내리고 기숙사에 돌아가서 준비하라고 합니다. 하지만 사이렌이 울리고 아이리스는 부끄러워하며 걸어갑니다. 교실에서 하루카는 모든 학생들을 위한 의무적인 신체 검사를 발표합니다. 그리고 아이리스는 당연히 팬티를 입지 않아서 매우 슬퍼합니다. 그때 유는 조금 어색하게 손을 들고 이것이 자신에게 무슨 의미인지, 반에서 유일한 남학생인 자신에게 어떤 의미인지 묻습니다. 그러자 하루카는 그가 교장 선생님께 직접 검사를 받는 특별 대우를 받게 될 거라고 알려줍니다. 교장 선생님께서 직접 유는 자신이 이런 의심스러운 영광을 받을 만한 일을 무엇을 했는지 궁금해하며 교장 선생님을 만나러 들어가자 유는 교장 선생님이 단지 어린 소녀처럼 보인다는 것을 알고 놀랍니다. 꼬마 여자아이처럼. 그녀의 이름은 샬롯이고 그녀는 자신의 조수인 에메카와 함께 자신을 소개하는데 에메카는 어떤 이유에서인지 하녀 복장을 하고 있습니다. 샬롯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유의 앞에 착지하며 자신은 그가 반 아이들에게 자신의 몸을 보여주는 것을 허용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가 자신의 매혹적인 몸으로 그 아이들을 모두 흥분하게 만들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직원들을 포함한 모든 여자애들한테서 유를 멀리하라고 계속 요구해요. 그들이 모두 그녀의 하렘의 일부이기 때문이죠. 이때 유는 이 여자에게 무슨 문제가 있는지 생각하는 것밖에 할 수 없지만 조용히 듣기로 결정합니다. 어쨌든 그녀는 교장이니까요. 그래서 그가 무언가 말하려고 하자 샬롯은 자신은 남자에게 관심이 없다고 말하고 시험을 시작하려고 그의 팔을 잡습니다. 샬롯이 유의 용의 흔적에 집중하고 마치 사막에 있고 그가 가진 흔적이 아주 차가운 물 한 잔인 것처럼 핥기 시작하면서 시험은 곧 혼란에 빠집니다. 그리고 그녀가 검진을 마치자 샬롯은 신체 검사가 단지 학생들의 용의 흔적을 감시하기 위한 구실일 뿐이라고 밝힙니다. 붉은 바실리스크 용이 사하라 사막의 둥지에서 이동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좋은 교장으로서 변화된 용의 흔적이 하나라도 자신에게 숨겨지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그녀는 이어서 지금 옷을 거의 입지 않고 있을 여학생들을 방문하자고 제안합니다. 옷을 거의 입지 않고 있을. 유는 샬롯을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바라보며 그녀가 어떤 변태인지 궁금해합니다. 다행히 미카가 그녀를 말려서 그 터무니없는 생각을 계속하지 못하게 합니다. 나중에 집회장에서 미츠키가 시험 결과를 발표합니다. 모든 학생들의 성적이 정상이라고 말합니다. 그녀는 바실리스크의 경로에 있는 마을들이 철저히 수색되었고 용의 초능력을 가진 2명의 소녀가 발견되었으며 미츠키가 그들을 모두에게 소개하며 이제 그들이 그룹의 보호를 받게 되었다고 설명합니다. 그룹의 보호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중 한 명은 바실리스크가 찾는 티아입니다. 모두들 그녀의 머리에 있는 작은 뿔을 알아채고 어떻게 그런 어린 나이에 그렇게 엄청난 힘을 얻었는지 궁금해합니다. 하지만 미츠키는 그것들이 암흑 물질에 의해 만들어진 특징일 뿐이며 티아는 다른 사람들처럼 인간이라고 확신시켜줍니다. 바로 그때 티아가 비명을 지르며 자신은 인간이 아니라 용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미츠키가 진정시키려 하자 티아는 암흑 물질 공격을 시작하여
경기장을 아수라장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유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를 위로하려 가고 티아는 유를 보자마자 몇 년 동안 알고 지낸 사이처럼 그를 껴안고 그의 용의 신부가 되어 결혼하겠다고 말합니다. 그 순간 유는 매우 기뻐하지만 연기를 유지하며 그 사실에 충격을 받은 척하며 재빨리 소녀를 데리고 시험을 보러 갑니다. 시험을 치르러 갑니다. 그러고는 다른 임무 중에 티아를 만났다고 설명합니다. 몇 년 전에 그녀의 가족이 마피아에게 인질로 잡혀 그들을 위해 보석을 만들도록 강요당했다고 말합니다. 그러자 미츠키는 유가 그 사실을 알고도 왜 티아를 보호하지 않았냐고 묻고 유는 티아가 너무 무서워서 부모님을 보고 싶어 했을 뿐이라고 대답합니다. 만났다고 합니다. 하루카는 이제 모든 것이 해결되었고 티아가 그들의 반에 들어올 것이며 유가 티아에게 기본적인 수업과 학교 규칙을 가르쳐야 한다고 말합니다. 하루카는 티아가 문제를 일으키지 않도록 하는 것이 그들의 의무라고 경고하며 그렇지 않으면 상부에서 가만두지 않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회의가 끝나자 티아는 다시 유를 껴안지만 미츠키가 티아를 꾸짖으며 말썽 피우지 말라고 한다. 티아는 신우이랑 잘 지낼 거라고 대답하며 계속 어린애처럼 굴어댄다. 교실에 도착하자 아이리스는 티아를 환영할 준비를 마쳤지만 티아는 아이리스를 완전히 무시하고 유의 자리가 어디냐고 바로 묻는다. 예의 없이 유에게 가서 그의 무릎에 앉는다. 그리고 리사가 티아에게 자기 자리에 앉으라고 설득하려 하자 티아는 다른 사람과는 섞이고 싶지 않다고 거절한다. 수업 후 티아는 유와 손을 잡고 떠나 아이리스를 질투하게 만든다. 유는 티아에게 불편한 기색을 보이며 애정 표현을 자제해 달라고 부탁한다. 하지만 소용없자 화제를 돌리려 그녀를 데리고 바닷가로 간다. 거기서 티아는 자신이 예쁜지 묻고 유를 껴안으려 하며 뒤를 따라온 아이리스는 몹시 화가 난다. 유가 이제 티아에게만 신경 쓰느라 아이리스와 약속했던 일을 할 시간이 없기 때문이다. 그녀와 함께하기로 약속했던 일을 후에 학원 안에서 아이리스는 유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기 위해 티아의 수업을 돕겠다고 제안한다. 미츠키는 마지못해 동의하지만 하루뿐이라고 못 박는다. 미츠키는 마지못해 승낙하지만 오늘 하루뿐이라고 분명히 한다. 유는 그게 좋은 생각인지 묻지만 아이리스는 티아가 반 친구들과 함께 사는 것에 익숙해져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녀의 방에 갔을 때 티아는 즉시 그들에게 방해하지 말고 나가달라고 합니다. 그들은 신혼부부이고 오늘 밤이 첫날 밤이라고 주장하며 그들은 신혼부부이고 오늘 밤이 첫날 밤이라고 주장합니다. 유는 자신이 처한 황당한 상황에 완전히 충격을 받지만 속으로는 행복해하는 반면 아이리스는 좌절해서 소리를 지르고 미츠키는 모두 조용히 하지 않으면 죽이겠다고 위협합니다. 잠시 후 아이리스는 티아에게 일을 도와주겠다고 제안하며 가까워지려고 하지만 잠시 후 아이리스는 티아에게 다가가기 위해 도움을 제안하며 친근하게 다가간다. 하지만 티아는 이미 끝내고 그 일을 미츠키에게 넘깁니다. 미츠키는 그 일을 보고 티아가 모든 것을 제대로 했다고 발표합니다. 기뻐서 어쩔 줄 모르는 티아는 깡총깡총 뛰며 유에게 상으로 함께 목욕을 하자고 말한다. 그 말에 유는 기쁘지만 싫은 척한다. 티아를 피해 근처 동굴에 숨고 싶다는 생각까지 한다. 그날 저녁 유는 미츠키에게 티아가 왜 그렇게 자기가 용이라고 고집하는지 묻는다. 미츠키는 티아가 용을 숭배하는 집단에게서 자라면서 자신이 용이라고 믿게 되었다는 것을 설명한다. 과거 그 집단과 관련된 인물들을 떠올린 유는 티아의 환상에 주의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고 그녀와 함께 목욕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결론을 내린다. 유는 이 컬트와 관련된 과거 인물들을 떠올리며 빠르게 깨닫는다. 티아의 환상을 조심하라는 경고를 받고 그래서 그는 하지 말아야겠다고 결론지었다. 그녀와 함께하는 어떤 일이든 다음날 아침 유는 티아에게 반 친구들과 더 어울리고 그와 미츠키만이 아니라 다른 친구들과도 어울리라고 부탁합니다. 티아는 나쁜 사람이 있을지도 몰라서 싫다고 대답하지만 유는 반 친구들은 모두 한 가족과 같으니 믿어도 된다고 고집합니다. 큰 가족처럼 망설였지만 티아는 수업에 갔고 놀랍게도 그 모든 친구들이 따뜻하게 맞이하며 선물을 줍니다. 조금씩 그녀는 모두와 잘 지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다음날 수업 시간에 티아는 다른 여자아이들이 초능력자들은 자신들의 암흑물질을 이용해 독특한 무기를 만듭니다. 티아는 신이 나서 자신도 해보겠다며 암흑물질을 모으는 동안 흥분한 나머지 머릿속에서 이상한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자신을 용이라고 부르는 소리였습니다. 안타깝게도 말이죠. 자신이 만들어내는 에너지를 깨닫지 못한 채 티아는 강력한 암흑물질의 소용돌이를 만들어냅니다. 갑자기 티아는 어린 시절의 기억에 휩싸입니다. 엄마와 행복하게 놀던 자신을 보지만 달콤한 기억은 곧 끔찍한 장면으로 변합니다.
티아는 불길 속에 서서 모든 것을 집어삼키는 불꽃을 바라봅니다. 자기 어머니까지 포함해서 부모의 모습이 유리처럼 산산이 조각나고 그녀는 홀로 절망에 빠집니다. 그리고 고통 속에서 후드를 쓴 인물이 나타나 차갑게 말을 걸어옵니다. 그녀가 기억하는 것은 아무것도 진짜가 아니라고. 그 인물은 그녀의 개며의 감정을 조종하여 그녀가 사실은 용이라고 믿게 만듭니다. 현재로 돌아와 티아는 어둠의 물질 구체 속에 떠있고 위협적인 에너지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용이라고 선언하고 어둠의 물질을 이용해 용으로 변신합니다. Fall and go down. 그녀의 몸에서 엄청난 힘이 뿜어져 나오고 번개가 그녀의 모습에서 튀어나와 리사를 위협한다. 다행히 유가 리사를 구해 안전한 곳으로 옮긴다. 티아를 돕겠다고 결심한 리사는 자신의 무기, 이 경우 매우 강력한 창을 소환하여 용에게 돌진한다. 리사는 티아를 현실로 되돌리려고 연속 공격을 가하고 마지막 일격으로 티아의 용 형태를 깨뜨리는 데 성공한다. 티아는 의식을 잃고 쓰러지지만 땅에 닿기 전에 받쳐진다. 유는 티아를 의무실로 데려가 필요한 치료를 받도록 하고 티아가 안정을 취하고 있는 것을 확인한 후 유는 우연히 다른 방에 들어가 타키카와를 만나는데 이번에는 새로운 여자아이입니다.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며 작은 폭발 사고를 냈다고 말합니다. 유가 도움이 필요하냐고 묻자 타키카와는 주저하지만 결국 그에게 옷끈을 고쳐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러는 동안 그의 팔에 있는 멍을 발견합니다. 대화 중에 유는 멍에 약을 발라주고 타키카와는 자신의 과거에 대해 이야기하며 어머니가 여행을 좋아해서 바실리스크의 도시로 데려갔다고 설명합니다. 아버지나 다른 친척 없이 타키카와는 항상 어머니와만 함께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그는 그녀가 학교에 적응하는 것을 돕겠다고 제안하고 필요할 때마다 자신을 의지하라고 확신시켜줍니다. 그녀가 도움이 필요할 때마다 그를 의지할 수 있다고 말이죠. 교실로 돌아가는 길에 그는 록중령으로부터 전화를 받는데 심각한 상황을 알려줍니다. 용을 숭배하는 종교 집단이 아카데미의 이모를 납치하려는 의도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아카데미의 이모를 납치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는 유에게 미드가르의 방어는 강력하지만 그 종교 집단의 침투 시도는 계속될 것이며 그 집단의 지도자는 정부기관에 완전히 반대하는 강력한 용의 힘을 사용하는 자라고 경고합니다. 그는 자신이 킬리임을 밝히고 그녀는 티아가 만났던 후드슨 인물이었다. 설명되었습니다. 전화를 끊자마자 티아가 달려와서 그에게 다가온다. 아이는 불안한 마음에 왜 혼자 깨어났는지 묻는다. 유는 그녀를 진정시키고 진지한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 그녀를 해변으로 데려갑니다. 그는 부드럽게 그녀에게 학교에서 모두를 예전보다 더 좋아하기 시작했는지 묻는다. 그녀는 기꺼이 인정한다. 그리고 그녀는 그것을 한다고 열심히 인정한다. 그는 그녀가 자신이었을 때 리사를 다치게 할 뻔했던 사건에 대해 언급한다. 그녀는 용이었고 부끄러움으로 가득 차 조용히 듣고 있다. 그는 그녀에게 모든 사람에게 사과하라고 조언하고 그녀가 용이 아니라는 것을 상기시켜줍니다. 하지만 친절하고 사랑스러운 인간의 동굴이죠. 하지만 티아는 그의 말을 믿기 어려워하고 어두운 주제가 다시 한번 그녀에게로 향합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유가 티아에게 단호하게 말합니다. 만약 그녀가 용으로서 살기로 선택한다면 유는 불행히도 그녀 곁에 있을 수 없다고 말이죠. 그의 말에 티아는 잠시 멈칫하고 망설인 끝에 고개를 끄덕이며 자신의 믿음을 내려놓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비극적인 과거를 털어놓습니다. 그녀의 부모님은 친절한 분들이었는데 비극적으로 불에 타 돌아가셨고 바로 그 무렵 그녀는 카이를 만났습니다. 그녀가 이야기하는 동안 아픈 기억들이 되살아나고 그녀는 울기 시작합니다. 그는 그녀의 이야기를 털어놓은 것에 대해 감사하며 그녀를 꽉 껴안습니다. 그날 저녁 티아는 다른 여자아이들에게 따뜻하게 맞이받으며 돌아옵니다. 그리고 최근에 자신이 끼친 불편함에 대해 사과하지만 다른 여자아이들은 그 모든 것은 과거의 일이라고 안심시켜줍니다. 리사는 그녀를 꽉 껴안고 장난스럽게 꾸중하며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라고 일깨워줍니다. 다시는 그날 밤 유는 자신의 방으로 돌아와 카일의 데이터를 분석하기 시작하고 3년 전 그녀가 용을 숭배하는 종교 집단의 지도자가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숭배 집단에 그 후로 그녀는 300건이 넘는 테러 공격에 가담했습니다. 그녀는 불을 소환하는 능력과 용으로서 살기로 한 결정으로 유명해졌습니다. 그리고 용으로 살기로 했습니다. 갑자기 학원에 비상 경보가 울리며 1급 청룡이 학원에 침입했다는 발표가 나옵니다. 학원에 침입한 1급 청룡의 등장에 대한 발표였습니다. 발표는 공포와 혼란을 야기하지만 유는 망설이지 않고 미츠키와 함께 상황을 파악하러 갑니다.
두 사람은 함께 전망대로 달려가 거대한 용과 마주하게 됩니다. 거대한 용의 모습에 그 크기와 위협적인 존재감은 모두의 등골을 오싹하게 만든다. 그리고 하루카는 재빨리 방어 시스템을 점검하며 이상이 없는지 확인한다. 그리고 충격적으로도 그녀는 침입 흔적이 없다는 것을 발견한다. 이로 인해 그룹은 혼란에 빠진다. 드래곤이 미드가르의 철통 같은 방어를 어떻게 뚫었을 수 있었는지, 외부 세력에 의해 소환되거나 유도되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샬롯이 앞으로 나서서 즉시 명령을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비전투원들에게 침착을 유지하고 아카데미에서 멀리 떨어진 지정된 안전지역으로 대피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한편 하루카는 용의 멍한 모습이 최근에 표식의 색깔이 변한 티아와 관련이 있을 것이라고 추측했고, 이것은 그 이상의 증거였습니다. 한편 하루카는 용의 멍한 모습이 최근 표식의 색깔이 바뀐 티아와 관련이 있을 것이라고 추측했고, 이는 티아의 표식 색깔이 최근에 변했다는 것 이상의 증거였습니다. 그녀가 표적이 될지도 몰라요. 리사가 무리에 합류하여 큰 소리로 어떻게 그렇게 큰 생물이 몰래 들어왔는지 묻자 티아는 더욱더 무서워합니다. 티아는 떨며 유우에게 아주 꽉 매달립니다. 리사는 티아 옆에 무릎을 꿇고 위로와 안심을 시키는 말을 건네며 무슨 일이 있어도 모두가 그녀를 지킬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상황을 판단한 미츠키는 리세게 티아를 보호하라고 지시하지만 불쌍한 티아는 마치 목숨이 달린 것처럼 유우에게 매달려 놓아주지 않습니다. 유우는 힘겹게 티아를 조심스럽게 떼어내며 무거운 마음으로 리사를 믿으라고 부탁합니다. 그는 티아에게 곧 돌아오겠다고 약속하며 티아가 강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제 미츠키는 아이리스를 포함한 나머지 대원들을 정비하며 옥상에서 용을 정면으로 상대할 수 있도록 전략적으로 위치를 잡도록 지시합니다. 정면으로 격렬한 전투가 될 준비를 하는 대원들은 준비하는 동안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 것을 알아챕니다. 용은 전진하지 않고 한 곳에 가만히 있습니다. 다음에 무엇을 해야 할지 의논하는 대원들에게 하루카는 조심해야 한다고 말하며 이 용은 어떤 피해도 재생할 수 있기 때문에 불멸의 존재라는 것을 설명합니다. 어떤 피해도 재생할 수 있는 능력 때문에 불멸의 존재입니다. 그녀는 과거 가장 강력한 무기들조차도 폭탄까지 포함해서 그것을 완전히 파괴하는 데 실패했던 무시무시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그녀는 그룹에게 용을 한꺼번에 물리치려고 하기보다는 피해를 최소화하고 방어를 강화하는 데 집중하라고 조언합니다. 그것이 불가능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룹에서 떨어져 있는 유우는 자신의 내면에 있는 힘을 되새기며 몇 년 전 맺었던 파괴적인 계약 엄청난 힘을 얻었지만 큰 대가를 치렀던 계약을 기억합니다. 하지만 큰 대가를 치렀습니다. 미츠키를 향해 유우는 직접 그를 다시 사용하기 위해 데려왔는지 묻는다. 그는 3년 전에 사용했어요. 미츠키는 망설이다가 결국 승낙한다. 그의 힘이 그들의 유일한 희망일 수 있다고 설명한다. 하지만 유우의 힘 방출이 과거에 대규모 파괴를 일으켰던 만큼 이것은 최후의 수단이라고 경고한다. 과거에 태아는 눈물이 그렁그렁한 눈으로 리사를 바라보며 정말로 그들에게 기회가 있는지 불안하게 묻는다. 리사는 미소를 지으며 태아의 어깨에 손을 얹고 유우에 힘을 믿으라고 격려한다. 그녀는 그를 태아의 수호천사라고 부르지만 그의 미소에는 쓸쓸함이 서려 있고, 이어서 이야기를 나누기도 전에 방문이 불길에 휩싸이며 후드를 쓴 혼돈 속에서 한 인물이 나타납니다. 그 인물은 바로 키리후드를 쓴 인물입니다. 그녀는 망토를 벗고 차갑고 계산적인 시선으로 응시합니다. 태아를. 그녀는 리세에게 태아를 즉시 넘기라고 요구합니다. 하지만 리사는 거절하고 재빨리 태아를 보호하는 자세를 취합니다. 키리는 미소를 지으며 손가락을 튕기고 강력한 폭발이 일어나 두 소녀들을 방 안으로 흩뿌립니다. 부상당한 리사는 힘겹게 일어서지만 그녀의 결의에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녀는 다시 키리와 태아 사이에 몸을 던지고 에너지 빔을 발사합니다. 킬리에게 직격하는 그녀의 창이지만 공격이 전혀 효과가 없자 그녀는 공포에 질린다. 다시 말해 효과가 없다. 그에 맞서 킬리는 불꽃을 뿜어내고 리사는 방 너머로 날아간다. 손에 불덩이를 든 채 킬리가 다가오자 리사는 다시 일어서려 애쓴다. 부상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태아의 손을 잡고 안전한 곳으로 피하려 한다. 두 사람은 근처 방에 숨고 태아는 임시붕대로 리사의 상처를 치료하려 애쓴다. 하지만 잠깐의 평화도 잠시 킬리가 문을 부수고 들어와 다시 태아를 요구하며 이제는 조급하고 위협적인 어조로 말한다. 간신히 서 있는 리사는 다시 공격할 힘을 모으지만 킬리는 그녀를 막아선다. 리사의 머리채를 잡고 쉽게 제압하며 들어올린다. 킬리는 인형처럼 리사를 내던지고 태아는 리사 곁으로 달려가
울지만 킬리는 두 소녀의 항의를 무시하고 태아를 끌고 간다. 시야가 흐릿한 리사는 포기하지 않는다. 다시 공격하려 하지만 킬리의 또 다른 에너지 파동에 맞고 무력하게 된다. 바로 그때 소란을 듣고 유가 현장에 도착한다. 그는 곧바로 로키 소령의 경고용 숭배 집단의 태아를 붙잡으려는 계획을 떠올리고 상황의 심각성을 깨닫는다. 이제 킬리 앞에 선 유는 태아를 놓으라고 요구한다. 그녀는 웃으며 그를 놀리고 그를 유일한 남성 용의 힘이라고 부른다. 수신인 짜증난 표정으로 유는 총을 쏘지만 킬리는 간단한 동작으로 발사체를 녹여버리고 잠시 동안 그를 무력화시킨다. 킬리가 그 다음에 티아를 돌아보며 유를 위협한다. 만약 저항하면 그녀가 사용할 것이라고. 그녀의 힘으로 그냥 그를 태워버릴 수 있다. 태아는 끔찍한 화재로 부모님을 잃은 기억과 그때의 기억들을 떠올린다. 그녀를 압도하다. 절박해진 그녀는 킬리에게 멈춰달라고 애원하고 그 대가로 용이 되기로 동의한다. 유를 구하기 위해 신부가 된다. 유는 태아에게 킬리의 거짓말에 넘어가지 말라고 애원한다. 그는 미드가르의 모든 사람들에게서 받았던 사랑과 지지를 상기시켜준다. 태아는 친구들과 함께 보냈던 행복했던 시간들을 떠올리고 이제 새로운 결심으로 자신은 인간이며 킬리와 함께 레이드에 가지 않겠다고 선언한다. 레이드요엘. 킬리는 태아에게 불꽃 공격을 가하지만 유는 마법으로 공격을 가로채 킬리를 물리친다. 태아는 흥미롭게 지켜보며 유의 힘이 흰 리바이어던을 떠올리게 한다고 말한다. 리바이어던, 떠나기 전에 그녀는 그들의 반항에 대한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경고한다. 갑자기 땅이 흔들리며 용의 움직임을 알린다. 킬리는 태아 때문에 그 괴물을 막고 있었다고 밝히고 이제는 그 괴물을 풀어 학원에 벌을 내릴 계획이라고 말한다. 벌로써. 그러고는 음흉한 미소를 지으며 킬리는 사라지고 미드가르 상공에는 용만이 맴돈다. 아마츠키는 필사적으로 교장 선생님께 연락하려 하지만 통신이 두절되어 그녀의 불안감은 더욱 커진다. 한편 다른 소녀들은 다음 수를 계획하기 위해 모인다. 그리고 곧 리사유 태아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된다. 다른 한편 유는 태아를 업고 잔해를 피하며 캠퍼스를 가로질러 달립니다. 그리고 아마츠키를 만나 길을 묻고 잠시 긴장한 침묵 후 그녀는 용을 막기 위해 용퇴치 장비를 사용할 것을 제안합니다. 그 생물을. 그룹은 다양한 전략에 대해 논의하고 아마츠키는 돌풍을 만드는 것을 제안한다. 용을 물속으로 밀어넣는 바람. 그곳에서 용은 무방비 상태가 될 것이다. 조정된 공격, 그리고 모두가 그 계획에 동의합니다. 그러나 태아는 유의 등에서 내려와 더 이상 도망치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걱정하는 아이리스가 위험을 경고합니다. 하지만 태아는 꼭 도와야 한다고 고집합니다. 새로운 용기를 얻은 그녀는 이제 자신이 용이 아니라 인간이며 인간으로서 싸울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용이 계속 다가오자 그룹은 자리를 잡고 여자아이들은 무기를 들고 맹렬한 공격을 퍼부으며 괴물의 배를 노립니다. 그들의 공격은 용의 징역을 늦추는 데 성공하지만 용은 맹렬한 일격을 가하고 거대한 움직임은 지면을 통해 충격파를 일으켜 그들의 발밑 대지를 진동시킵니다. 유아 태아는 모두의 협력 덕분에 간신히 짓눌리는 것을 면합니다. 소녀들과 괴물의 순간적인 균형 붕괴. 무서운 속도로 회복한 용은 태아를 향해 다가오고 거대한 턱이 위험하게 가까이 다가온다. 소녀들은 그녀를 어떤 일이 있어도 지키겠다는 결의로 재빨리 진영을 바꾼다. 태아는 자신의 내면 깊숙한 곳에서 힘을 끌어올려 에테르 날개를 만들어내고 그 빛나는 가장자리는 어둑한 빛 속에서 반짝인다. 그리고는 도약하여 공중으로 뛰어오르며 용에게 번개를 떨어뜨린다. 벼락에 맞은 괴물은 움찔하며 순간적으로 기절하지만 유는 그것이 무력화시키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바다로 몰아넣는 것이라고 경고한다. 목표는 무력화가 아니라 바다로 몰아넣는 것이다. 격렬한 전투 속에서 유는 3년 전 같은 용과의 조우와 그때 맺었던 계약을 떠올립니다. 그리고 그 기억을 떠올립니다. 바로 그 순간 그는 자신의 반중력 능력을 발휘하여 재빨리 조준하고 과충전된 탄환을 용에게 발사합니다. 강력한 반발력 장이 생성되어 짐승을 위로 던져 올립니다. 그는 태아를 부르며 자신의 힘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이 싸움을 영원히 끝내기 위해서 함께 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태아는 잠시 주저하지만 그의 손을 잡으며 고개를 끄덕이고 그의 몸을 통해 에너지의 파동이 밀려옵니다. 그의 몸을 통해 에너지의 파동이 밀려옵니다. 그러자 유는 맥동하는 힘을 이용하여 공중으로 솟구쳐 오릅니다. 그는 암흑물질을 이용해 거대한 대포를 소환합니다. 소녀들이 합동 공격을 개시하자 그는 대포를 발사하고 그들의 합쳐진 힘으로 용은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아래 물속으로 떨어집니다.
순식간에 유는 다시 발사하여 거대한 충격파를 일으키고 그 충격파는 용을 학원에서 더 멀리 날려보냅니다. 멀리 먼지가 가라앉고 전투 결과가 드러나자 그룹은 미츠키가 레이더를 확인할 때까지 가만히 서 있었고 그녀는 용이 마침내 쓰러졌음을 확인합니다. 그 소식에 모두 안도하며 소녀들은 승리를 축하하며 환호합니다. 한편 샬롯은 무너진 잔해 더미 아래에서 깨어나 기침을 하며 신음하며 자신의 방자내를 살핀다. 그녀는 조용히 중얼거리며 용을 탓하고 복수를 다짐한다. 그녀의 조수가 잔해에서 나와 그녀를 진정시키려 하지만 그녀의 분노는 거의 억누를 수 없다. 한편 지하 대피소에서 난민들과 함께 하루카를 보게 되는데 이제 서서히 학원의 생활이 정상으로 돌아가기 시작한다. 전투의 상처가 마음속에 새겨져 있지만 다음 날 너와 티아는 병원에 있는 리사를 방문하여 그녀가 심각하게 부상당한 것을 본다. 그녀는 몸에 멍이 들었지만 움직이지 않고 누워있지만 정신은 아직 멀쩡하다. 티아가 눈물을 흘리며 그녀 곁으로 달려온다. 그녀는 리사에게 자신을 지켜줘서 고맙다고 말하며 리사의 손을 꽉 잡는다. 리사는 힘없이 미소를 짓고 목소리는 낮지만 따뜻함으로 가득 차 있으며 고통에도 불구하고 부드럽게 웃는다. 고통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은 감사와 위로의 말을 나누며 이전보다 더 가까워지고 유는 조용히 걸어간다. 나중에 하루카와 미츠키는 함께 앉아 전투를 되돌아보고 미츠키는 상황이 훨씬 더 나빠질 수도 있었다고 말하며 무거운 표정을 짓는다. 훨씬 더. 언제나 실용적인 하루카는 더 위험한 위협이 도사리고 있다고 경고하며 그냥 무시할 수는 없어요. 그녀는 이제 시작일 뿐이라며 준비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다시는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 없다고 합니다. 한편 유는 방을 잃고 아이리스에게 뻔뻔하게 방을 같이 쓰자는 제안을 해서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그의 당황스러움과는 달리 아이리스와 방을 같이 쓰자는 제안을 합니다. 티아는 이 터무니없는 제안에 짜증이 나서 유에게 빨리 결혼해서 자기 방에 같이 살자고 제안합니다. 유는 항의하지만 티아는 그의 볼에 키스하고 약혼을 선언하며 모두가 놀라서 그들을 쳐다봅니다. 아이리스도 똑같이 하려 하지만 티아가 재빨리 막습니다. 다행히 미츠키가 나타나 유에게 숙소에서 자기 옆방을 배정해주고 조용히 하라고 명령하면서 소란은 끝났다. 그녀의 말투에는 여지가 없었기에 모두 그대로 따랐다. 그래서 모두 다른 일을 하러 갔다. 그날 저녁 그녀가 노트북으로 작업하는 동안 유가 다가왔지만 그녀는 거의 그를 쳐다보지도 않고 전투 보고서 작성에 집중했다. 갑자기 미츠키는 시베리아에서 사라진 직후 용이 여기에 나타났다고 걱정스럽게 말했다. 순간이동을 했을 거라고 유는 생각했지만 아직 증거는 없었다.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아직 증명할 방법이 없었다. 그건 사실일지도 몰랐다. 그리고 잠시 후 그녀는 그가 전투 중에 사용했던 그의 반중력 공격에 대해 물었다. 전투. 유는 말을 돌리려 하다가 그 힘을 순전히 우연히 사용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녀는 납득하지 못하고 그가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고 비난합니다. 그는 실제로 기억을 잃었다는 사실을 숨기고 있지만 그 부담을 혼자 짊어지기로 합니다. 그래서 그는 재빨리 화제를 돌립니다. 대화는 사소한 것들로 이어지고 어쩌다 보니 그들은 쓸데없는 이야기. 예를 들어 어렸을 때 그녀에게 키스했던 이야기 같은 것을 합니다. 다음 날 모든 것이 서서히 정상으로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리사티아 유는 식당에 함께 앉아서 꼭 필요한 점심시간을 즐기고 있다. 점심시간을 즐기고 있다. 웃고 농담하며 이야기하는데 누가 설탕을 더 많이 먹는지 서로 지적한다. 장난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리사는 티아가 단 것에 대한 끝없는 욕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고 말한다. 단 것에 대한 끝없는 욕심을 가지고 있다. 논쟁에서 물러서지 않는 티아가 맞받아치며 유를 놀린다. 그녀보다 훨씬 자주 디저트를 먹는 것에 대해. 그리고 논쟁은 점점 더 격렬해진다. 두 사람이 서로 누가 더 단 것을 좋아하는지 옥신각신하는 와중에 말다툼이 절정에 달했을 때 아이리스가 미소를 지으며 다가와 대화에 참여하기로 한다. 대화에 참여한다. 아무렇지도 않게 유의 커피에 설탕 조각을 넣으며 저녁 약속을 위해 당분을 섭취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는 이런 간식들이 결국 당뇨병으로 이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의 말은 아무 소용이 없고 티아는 곧바로 다른 여자애를 따라해서 커피에 설탕 조각을 하나 더 넣습니다. 바로 그때 항상 이성적인 목소리를 내는 리사가 조용히 웃으며 둘에게 그만 걱정하고 그냥 커피를 마시게 내버려 두라고 합니다. 유는 드물게 진심을 담아 그녀에게 감사를 표하며 뜻밖에도 그녀가 모든 면에서 정말 훌륭한 여자라고 말합니다. 그 순간 리사의 볼이 살짝 붉어지며 칭찬에 놀라 커피를 뿜을 뻔했지만 금세 정신을 차리고
그렇게 함부로 말하면 안 된다고. 중얼거리자 다른 사람들은 모두 웃음을 터뜨렸다. 후에 수업 시간에 하루카는 진지한 표정으로 그룹 앞에 서서 모두에게 중요한 발표를 했다. 매우 위험한 용인 바실리스크가 사막의 둥지를 떠나 바다를 건너고 있다는 충격적인 보고를 받았다고. 그 소식에 학생들은 공황 상태에 빠졌지만 하루카는 동요하지 않고 이상한 것으로 뒤덮인 바다의 위성사진을 보여주었다. 그들은 바다가 이상한 것으로 뒤덮여 있는 것을 보여주는 위성사진을 보여주었다. 하얀 껍질. 그녀는 바실리스크가 눈에서 강력한 붉은 광선을 방출한다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조준하는 모든 것은 순식간에 돌이나제 또는 소금으로 변합니다. 학생들은 상황의 심각성에 침묵합니다. 설상가상으로 바실리스크는 아카데미를 향해 곧장 오고 있으며 아마도 그들의 이모에게 유인되었을 것이므로 그녀는 그들에게 용의 시선 한 번만으로도 그들의 목숨이 끝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녀는 그 괴물에 맞서 싸우기 위한 아카데미의 계획을 세우기 시작합니다. 그녀는 모든 학생들이 인근의 무인도로 이동할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거기서 그들은 바실리스크를 유인하여 섬과 용을 한꺼번에 파괴할 것입니다. 결정적인 공격. 학생들은 집중해서 듣고 있고 모두 용을 물리치겠다는 결의가 상황에도 불구하고 분명합니다. 이 용을. 그날 저녁 유와 아이리스는 마음을 정리하기 위해 함께 산책을 나가기로 합니다. 임박한 위기를. 그는 아이리스의 근심 섞인 표정을 눈치채고 괜찮은지 묻습니다. 그녀는 미소 지으며 괜찮을 거라고 말하지만 다가오는 전투가 조금 불안하다고 고백합니다. 전투가 그녀를 조금 불안하게 만들고 있어. 그는 그녀의 변함없는 결단력을 칭찬했고 그것이 그녀를 더욱 미소 짓게 만들었다. 그리고는 그녀는 단호하고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고 그는 그녀의 말에 감동받고 그녀의 내면의 강인함에 감탄했다. 그 후 며칠 동안 섬으로 이주하기 위한 준비가 한창이었고 분주하고 긴박한 분위기였다. 학생들과 직원들이 서둘러 물품을 챙기고 장비를 정리하는 동안 하지만 분주한 와중에 괴짜 샬롯이 교장 선생님은 눈에 띄게 화가 나서 그녀가 사랑하는 사람이 심각하게 불평합니다. 학생들 즉 여자아이들이 그녀를 뒤처지게 하고 있어 그들의 불평은 앞으로의 위험한 임무에 모두 집중하고 있었기에 거의 무시되었다. 위험한 임무가 기다리고 있었다. 수업 중 하루카는 잠시 시간을 내어 작전 전략을 검토하고 학생들에게 추가 지원군이 도착할 것이라고 확신시켜줍니다. 그녀는 또한 최근 선발에서 2등을 차지한 신입대원 타카카와를 소개하고 그녀가 팀의 중요한 일원이 될 것이라고 수업에 알립니다. 나중에 유아 아이리스는 타카카와를 만나 전술에 대해 논의하고 세 사람은 금세 친해져서 작전 중 서로 협력하기로 합의합니다. 한편 다른 소녀들과 티아는 잠시 휴식을 취하기로 하고 전투가 시작되기 전에 함께 시간을 보내며 즐거운 시간을 보냅니다. 그들은 이것이 평화로운 순간을 함께 나눌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일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함께 헬스장을 지나가던 유는 열심히 컴퓨터 작업을 하는 두 여자아이를 보게 되었어요. 두 사람 모두 컴퓨터 작업에 열중하고 있었죠. 하지만 둘 다 상태가 별로 좋아 보이지 않았어요. 아마 다가오는 임무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 것 같았죠. 다가오는 작전 때문에 말이죠. 걱정된 유는 두 사람에게 다가갔지만 괜찮다고 우겼어요. 그때 유는 두 사람이 좋아하는 책이 근처에 있는 것을 보고 그들의 안목을 칭찬하기 시작했어요. 좋은 취향이라고 말이죠. 그리고 이 작은 농담이 두 사람의 기분을 조금 풀어준 것 같았어요. 그 후 유는 계속 길을 가다가 갑자기 리사와 미츠키의 다툼 소리를 듣게 되었어요. 리사와 미츠키가 말다툼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개입할지 말지 고민하지만 결정을 내리기도 전에 근처의 한 소녀가 그를 불러 따로 데려가 숨어서 듣고 있으라고 합니다. 리사는 격분하여 미츠키에게 몇 년 전 용이 된 미야코의 죽음에 대한 책임을 묻습니다. 미야코는 몇 년 전 용이 된 소녀였습니다. 미츠키는 그 비난을 부인하지 않는 듯하지만 매우 슬픈 감정을 느끼면서도 침착함을 유지합니다. 그 일에 대해서요. 리사는 미츠키를 용서할 수 없어 폭풍처럼 복도를 나가버리고 미츠키는 홀로 남습니다. 그날 밤 늦게 유는 우연히 엿들은 말다툼을 잊을 수 없어서 자신의 방에 앉아 들었던 말들의 조각들을 맞춰봅니다. 미츠키가 미야코의 죽음에 연루되었다는 사실이 그의 마음을 무겁게 짓누릅니다. 그의 마음은 두 여자 사이의 감정적 혼란에 흔들리고 있었다. 하지만 그가 더 생각하기도 전에 프리아가 그의 방으로 뛰어들어와 자신의 책을 돌려달라고 요구했다. 그는 재빨리 책을 돌려주었고 그녀는 그 기회를 이용해 그를 놀리며 그의 손을 잡아 자신의 배에 올려놓고 배가 부르고 만족스럽지 않다고 말했다. 화가 난 그는 재빨리 손을 빼고
그녀에게 그만 장난치라고 말했지만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언젠가 그의 몸을 사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 후 농담이 그치자 그는 그녀에게 리사와 미츠키의 싸움에 대해 묻고 그 이유를 알고 싶어하며 걱정을 표현했다. 리사가 미츠키를 용서해야 한다고, 답은 없다고 인정하지만 두 사람이 서로 화해해야 한다는데 동의한다. 그 대화에 영감을 받아 그는 직접 문제를 해결하기로 하고 미츠키와 이야기하기로 한다. 그날 저녁 그는 미츠키를 찾아가 학원에서 보낸 시간에 대해 조심스럽게 묻는다. 처음에는 주저하지만 네가 미야코를 언급하자 결국 마음을 열고 눈물을 글썽이며 미야코가 어떻게 자신의 가장 친한 친구가 되었고 한때 강했던 유대감이 미야코가 용으로 변하면서 비극적으로 깨졌는지 이야기한다. 용이 되었다는 것을 그녀는 아카데미를 지키기 위해 미야코를 죽일 수밖에 없었던 슬픈 날에 대해 더 자세히 이야기합니다. 그 기억은 지금까지도 그녀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그는 무거운 마음으로 조용히 경청하고 그녀의 이야기가 끝나자 그녀에게 비밀을 털어놓아줘서 고맙다고 말하며 미야코의 죽음에 대해 리색에 용서를 구하라고 격려합니다. 미야코의 목숨을 끊은 것에 대해 말이죠. 그는 리색에 그녀가 느끼는 모든 것을 표현할 기회를 줄 필요가 있다며 용서받는 것이 쉽지는 않겠지만 두 사람 모두 치유되기 위해서는 필요한 일이라고 말합니다. 그녀를 위해서도 그리고 그를 위해서도. 다음날 리사는 당신에게 찾아와 미츠키의 일에 간섭한다며 비난합니다. 그녀의 사생활에 말이죠. 그는 침착하게 자신을 변호하며 미츠키에게 생각해보라고 권유했을 뿐이라고 설명한다. 감정들이 그녀는 좌절감에 코를 킁킁거리며 용서는 불가능하다고 주장하지만 그는 여전히 그녀의 목소리에서 약간의 불확실성을 느낀다. 그녀가 떠나면서 미츠키를 용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중얼거리는데 그 말에 당신은 희망을 갖게 됩니다. 다음날 모두가 섬에 다가갈 때 학생들은 연기가 피어오르는 것을 본다. 불길하게. 그 영인은 화산섬에서 나오는 것이며 거기서 나오는 영인은 평소보다 훨씬 더 높고 두꺼워 보입니다. 겁에 질린 아디아가 당신의 손을 잡고 소녀들은 마침내 상황의 심각성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이젠 단순한 임무가 아닙니다. 그들은 더 이상 단순한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번 적은 그들이 전에 만난 적 없는 가장 치명적인 붉은 용 바실리스크입니다. 전에 본 적 없는 존재입니다. 그들이 드디어 섬에 도착하자마자 하루카는 즉시 그룹을 조직한다. 상황을 처리하기 위한 회의입니다. 그녀는 팀 앞에 서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다독이며 아직 바실리스크와는 멀리 떨어져 있다고 확신시켜줍니다. 바실리스크의 현재 위치와는 아직 멀다고 말합니다. 그녀는 전투가 약 3일 후에 시작될 것이라고 계산하며 그들에게 준비 시간을 줍니다. 준비할 시간이 별로 없어. 그녀는 타케카와에게 전화를 걸어 화산섬에 대한 정보가 담긴 전단지를 배포하라고 지시합니다. 화산섬에 대한 정보가 담긴 전단지를 배포하라고 합니다. 상황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한 타케카와는 그 전단지가 예쁘다고 말하고 나머지 팀원들은 마치 그녀에게 뿔이 난 것처럼 쳐다봅니다. 뿔이 난 것처럼 쳐다봅니다. 페이지를 넘기며 그들은 그 섬에 온천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발견은 여자아이들 사이에 흥분을 불러일으키고 그들은 전투 전에 온천에 가서 휴식을 취하자고 요구하기 시작합니다. 긴장 속에서도 항상 약간의 재미를 즐기는 리사는 온천 계란에 모두 관심을 보이는데 정말 맛있고 군침 돌 정도예요. 하루카는 작게 미소 지으며 그들을 지켜보며 다들 평소대로 돌아온 것 같아 안심하며 싸움 전에 충분히 휴식을 취하라고 격려합니다. 전투 전에. 회의가 끝나자 유유는 타케카와에게 다가가 전단 제작에 힘써준 것에 대해 감사를 표합니다. 이내 이야기가 바뀌면서 유유는 티아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하는데 가슴 아픈 기억들을 갖고 있음에도 어떻게 밝고 긍정적으로 지낼 수 있는지 이야기합니다. 그녀와 함께. 모두 회의실을 떠난 후 후류는 유유를 불러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리고 배의 테라스로 따라오라고 합니다. 그곳에서 후류는 유유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표합니다. 미츠키와 리사의 관계가 유유 덕분에 좋아졌다며 안도감과 고마움을 표현하고 감사의 표시로 온천 하루 이용권을 건네줍니다. 그 시간 동안은 유유만을 위해 온천을 예약해 두었다고 합니다. 편히 쉬라고 말입니다. 유유는 고맙게 표를 받고 그날 저녁에 사용하기로 합니다. 하지만 온천에 도착했을 때 그는 끔찍한 광경을 목격합니다. 그의 공포는 극에 달합니다. 소녀들도 같은 시간에 방문하기로 했어요. 그 상황은 그에게 곧 끔찍하고 당황스러운 재앙으로 변했고 그는 계속 숨어 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미츠키는 학원에서 계획된 비밀 작전에 대한 긴급한 전화를 받고 다음날 그들은 바실리스크가 점점 더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바실리스크는 파괴적인 붉은 광선으로 지나가는 모든 것을 소금으로 만들고 그것의 파괴적인 붉은 광선에 모든 것이 소금으로 변하고 바다도 한때 반짝이던 바다가 파도로 가득 차면서 동시에 변모합니다. 황량하고 짠 사막. 한편 하루카와 그녀의 팀은 다일런 소령과 화상회의를 진행한다. 그는 그들이 이전에 다른 용들과 싸워 이긴 것에 대해 칭찬한다. 하지만 이번 전투는 훨씬 더 어려울 것이라고 경고한다. 그는 바실리스크 용이 눈에서 치명적인 붉은 광선을 발사하는 방식을 자세히 설명하는데 그것은 어떤 것이든 돌이나 재 또는 소금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 바실리스크와 싸우기 위해 무기가 개발되었다는 것을 설명하고 설명을 계속하면서 그 빔이 가속화된 중단 현상을 일으킨다고 말합니다. 간단히 말해 이해력이 떨어지는 사람들을 위해 설명하자면 이 용의 힘은 자연과 같지만 훨씬 더 발전된 방식입니다. 마치 붉은 광선이 맞은 모든 것을 더욱 빠르게 혹은 자연분해까지 200년도 채 걸리지 않습니다. 이 말을 들은 모두가 당황하기 시작하며 만약 자신들이 광선에 맞는다면 어떻게 될지 걱정합니다. 누군가가 광선에 맞는다면 말이죠. 하루카는 다일런 소령에게 그가 사용할 무기에 대해 묻고 그는 오직 지구상에서 시간의 영향을 견딜 수 있는 재료는 몇 가지 있는데 그중 미스릴이 바로 그중 하나입니다. 가장 강한 합금이며 이 광석을 사용해 무기를 개발했는데 다행히도 이 무기들은 앞으로 12시간 동안 사용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너와 티에라는 따로 이야기를 나누러 가고 그곳에서 티에라는 자신이 극도로 긴장해서 알게 된 후에 몸이 떨리기 시작했다고 고백한다. 붉은 빛 광선의 파괴력은 누구든 생명을 끝낼 수 있습니다. 순식간에 그녀는 당신이나 친구들이 소금으로 변하는 것을 두려워하며 말합니다. 하지만 그는 부드럽게 그녀를 위로하며 모두가 최선을 다해 이 전투를 준비하고 있으며 어떤 일이 있어도 그녀를 지키겠다고 확신시켜줍니다. 티에라가 아직 조금 무력하다고 느끼며 자신이 할 수 없다는 사실에 대해 불평한다. 전투에 기여하긴 하지만 그녀에게 그녀의 존재가 더 소중하다고 말했어요. 그녀는 깨닫게 되고 그녀의 쾌활한 성격이 모두에게 영감을 줄 수 있는 힘이 있음을 알게 된다. 이제 그의 말에 용기를 얻은 티에라는 앞으로 며칠 동안 모두의 사기를 북돋우기 위해 최선을 다하기로 결심합니다. 앞으로 며칠 동안의 분위기. 그날 밤 바실리스크가 점점 더 가까워지자 모두가 준비를 시작한다. 하루카는 다시 팀에게 브리핑을 하며 바실리스크의 공격 범위에 대해 설명한다. 5,000m까지 뻗어 있으며 그녀는 연구소가 할 의도라고 말합니다. 고도 8,000m에서 그것을 향해 매우 강력한 무기를 발사합니다. 성공할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그들이 가진 유일한 계획입니다. 그녀는 바실리스크가 공격을 피할 가능성에 대해 우려를 표하지만 딜런 소령은 연구 결과 이 생물은 항상 방력을 가하기 위해 멈추기 때문에 모두가 도망칠 시간을 조금 벌 수 있다고 그녀를 안심시킵니다. 딜런 소령의 헌신에 감동한 티에라가 그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것에 대해 감사를 표하며 불안에 시달리지만 모두를 응원하겠다고 약속합니다. 그때 바실리스크가 발사 지점에 접근하자 거대하고 강력한 무기가 위에서 발사됩니다. 무기는 구름을 가르며 목표물을 향해 빠르게 떨어지고 팀의 희망은 커집니다. 하지만 바실리스크는 무기를 감지하고 붉은 광선을 발사하지만 그것에 영향을 받지 않고 하강을 계속합니다. 그리고 자신감이 솟구치기 시작할 무렵 바실리스크는 마치 비밀의 셋째 눈을 뜨는 것처럼 훨씬 더 큰 광선을 발사하고 그래서 무기의 신호가 끊기고 모두를 놀라게 합니다. 하루카는 자신의 부대에서 보고를 받은 딜런 소령과 재빨리 통신을 연결합니다. 요원들이 바실리스크의 셋째 눈의 무기가 완전히 파괴되었음을 확인했고 이 예상치 못한 상황은 이전의 어떤 연구 자료에도 고려되지 않았기에 연구팀 전체가 이 무서운 사태를 처리하며 공포에 질렸습니다. 티에라가 바닥에 쓰러지며 그녀의 드래곤 문장이 불길하게 빛나기 시작합니다. 그녀는 두려움에 가득 참찬 눈으로 위를 쳐다봅니다. 그녀는 팀에게 붉은 바실리스크가 자신을 부르고 있다며 매우 뜨겁다고 딱 잘라 말합니다. 너무 뜨거워요. 유우는 티에라가 고통스러워하며 비명을 지르고 서서히 의식을 잃자 그녀를 꽉 껴안습니다. 의식을 잃어갑니다. 그는 극도로 걱정하고 하루카는 재빨리 상황을 장악합니다. 그녀에게 즉시 마법 사무실로 데려가 응급 치료를 받도록 명령합니다. 그리고 주저없이 티에라의 안녕을 걱정하며 서둘러 떠납니다. 그 후 하루카 비츠키 유우는 새로운 위협에 대한 조사 결과를 논의하기 위해 딜런 소령과 긴장된 회의를 합니다.
그들은 바실리스크의 파괴적인 셋째 눈을 처리하기 위한 계획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전 실패의 무게가 방 안에 무겁게 드리워져 있습니다. 이제 그들은 바실리스크의 파괴적인 세 번째 눈을 처리할 계획이 필요하다. 그리고 방 안의 분위기는 무거워지고 이전 실패의 무게가 드리우고 있었다. 그들 위에. 그리고 딜런 소장은 팀이 수집한 이미지와 데이터를 발표하며 회의를 시작한다. 이전 회의에서 회복했지만 불행히도 소령은 그들은 바실리스크의 능력에 대비하지 못했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하루카는 그의 비관론을 반박하며 바실리스크가 절박해서 셋째 눈을 떴을 거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녀는 바실리스크가 자주 사용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고 말했습니다. 잠시 침묵을 지키던 딜런은 티에라의 현재 상태를 묻고 유는 그녀가 병원에서 요양 중이지만 아직 완전히 회복하지는 못했다고 알려줍니다. 정상적인 힘을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나중에 딜런 소령은 티에라가 용이 되는 위험을 감수할 수 없으니 어쩌면 그녀를 없애야 할지도 모른다고 냉정하게 제안하지만 그럴 용기는 없습니다. 더 이상 문제 삼지 마세요. 한편 병원에서는 티에라가 의식을 잃은 채 누군가 옆에 앉아 있습니다. 옆에. 갑자기 티에라가 움직이자 다카카와는 긴장하며 걱정하지만 그녀의 세포는 전화가 울리고 그녀는 마지못해 전화를 받으러 방을 나간다. 회의로 돌아와 하루카는 팀원들에게 침착함을 유지하고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도 자신감을 가지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처한 불확실성 속에서도 침착함을 유지하고 자신감을 가져야 합니다. 그녀는 현재 상황을 설명합니다. 그들은 바실리스크의 세 번째 눈을 처리할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그것은 파괴적인 사정거리 10km를 가지고 있으며 적색의 2배인 10km의 파괴적인 사정거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정상적인 눈이 아닌 눈이 하나 더 있죠. 그녀는 이어서 그들의 공격이 초래할 엄청난 재앙에 대해 설명하며 그들이 맞서 싸워야 할 엄청난 힘을 강조하지만 알리사는 자신감 있게 분위기를 바꾸려 하며 그 어떤 것도 중요하지 않다며 우리는 여전히 맞설 수 있다고 선언합니다. 하루카는 동의하며 임무에 대한 자신의 헌신을 재확인하고 그들의 전략은 동일하게 유지되지만 세 번째 눈을 고려하여 몇 가지 중요한 조정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세 번째 눈을 고려해서요. 그녀는 세부적으로 업데이트된 계획을 설명하며 팀은 바실리스크의 다이아몬드 비늘을 사각지대에서 공격하는 데 집중해야 하며 공격 범위 밖에 있어야 하고 공격을 가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너무 빨라서 방역할 시간조차 없을 거예요. 그녀는 바실리스크가 아직 섬에서 150km 떨어져 있다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바실리스크가 6km 거리에 들어오는 즉시 공격을 시작할 거라고요. 이때 아이리스가 타당한 우려를 제기합니다. 그녀는 바실리스크가 공격하기 전에 그들을 감지할까봐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미츠키는 그녀를 안심시키며 모두가 전략적인 위치를 차지할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섬의 반대편에 산과 지평선을 이용하여 자연적인 방패로 숨고 더 명확하게 이해하도록 할 것이라고요. 그녀는 지구의 곡률 자체가 추가적인 방패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바실리스크의 시야에서 그들의 움직임을 가릴 것이라고요. 공격할 순간까지. 공격에 대해서 그녀는 지구가 바실리스크의 주위를 지평선으로 끌어들이는 수염 역할을 할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팀의 나머지가 섬 반대편에서 공격을 준비하는 동안 그녀는 작전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려면 엄청난 양의 암흑 물질이 필요하며 성공 가능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팀을 짝으로 나눕니다. 그리고 그녀는 서로 보완적인 기술을 가진 파트너들을 신중하게 선택하여 당신을 아이리스와 짝으로 지정합니다. 그녀는 매우 기뻐합니다. 그녀는 그와 함께 일하게 되어 기쁘고 열정적이라고 말하고 미츠키는 결론을 내립니다. 회의에 참석했지만 모두가 경계를 늦추지 말라는 최종 당부를 잊지 않았습니다. 똑똑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바실리스크 능력의 전모는 아직 알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나중에 유는 집을 나서서 반중력 능력을 연마합니다. 돌멩이를 임시 표적으로 삼아 집중력을 높이며 훈련하는 동안 샬롯과 나눈 과거 대화가 그의 머릿속에 떠오릅니다. 샬롯은 그에게 용의 능력을 복제할 수 있는 사람이 자신만이 아니라고, 자신의 여동생이 보라색 용을 물리친 후 그 능력을 얻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용의 관점에서 보면 능력을 지닌 모든 인간은 자신의 힘을 훔치는 도둑으로 여겨집니다. 갑자기 큰 소리가 그의 훈련을 방해하고 그는 고개를 돌려 근처에서 자신의 기술을 연마하는 아이리스를 봅니다. 그녀의 동작은 정확하고 유려하며 그녀의 헌신을 잘 보여줍니다. 그녀의 발전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는 다가가 진심으로 칭찬하며 그녀는 살짝 얼굴을 붉힙니다.
잠시 이야기를 나누는데 그녀는 이 임무에서 그의 파트너가 된 것에 대한 행복을 표현합니다. 그가 그녀가 전에 자신에게 감사를 표한 방식에 대해 묻자 대화는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이 임무에서 그의 파트너가 된 것을 기뻐한다고 말합니다. 그가 그녀가 전에 그에게 감사를 표한 방식에 대해 묻자 대화는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짜증이 난 그녀는 화제를 돌리며 티아를 위해 임무에 집중하자고 나중에 다시 이야기하자고 제안한다. 티아를 위해서라도 임무에 집중하고 나중에 이야기하자는 제안을 한다. 병원에서 티아가 몸을 움직이기 시작하고 친구들이 둘러싸고 있는 것을 보자 고통스러운 표정이 바뀐다. 친구들이 자기 주위에 모여 있는 것을 보고 고통스러운 표정이 사라진다. 리사는 부드럽게 그녀를 안심시키며 용이 티아를 데려가도록 내버려두지 않겠다고 약속한다. 데려가지 않겠다고 약속한다. 유스케는 그녀 옆에 무릎을 꿇고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바실리스크를 물리치고 무사히 데려오겠다고 약속한다. 바실리스크를 물리치고 무사히 돌아오겠다고 약속한다. 티아의 눈은 반짝이고 이제 그들의 곁에서 편안해 보인다. 그리고 다시 눈을 감고 쉬는 동안 미츠키가 심각한 표정으로 방에 들어온다. 이제 모두 제자리로. 팀원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다가올 전투에 대비한다. 섬으로부터 16km 떨어진 곳까지 바실리스크가 접근하자 모두는 각자의 위치를 차지하고 무기를 소환하여 준비를 마친다. 유의 거대한 반물질포는 그 무게만으로도 그가 짊어진 막중한 책임을 보여준다. 바실리스크가 마침내 6km 지점에 도달하자 공기 중의 긴장감은 고조된다. 그리고 미츠키의 목소리가 울려 퍼지며 오랫동안 기다려온 공격 명령을 내린다. 미츠키와 파트너는 활을 겨누고 엄청난 양의 어둠에 공격하는 대로 문제가 됩니다. 다른 이들도 따라하고 그들의 합쳐진 힘은 거대한 빔으로 모여들어 섬을 가르며 바실리스크를 향해 곧장 나아갑니다. 한편 계획대로 티아는 바실리스크의 주의를 끌기 위한 방해 역할을 하고 있으며 에너지빔은 바실리스크에 접근합니다. 하지만 마지막 순간 그 세 번째 눈이 다시 한번 열리고 눈부신 붉은 빔이 폭발하며 공격과 충돌하여 그것을 무로 만들어버립니다. 엄청난 충격으로 통신이 두절되고 하루카와 그녀의 팀은 완전한 침묵 속에 놓입니다. 하루카의 마음은 앞날의 불확실한 미래를 생각하며 무거워졌다. 그때 섬을 향해 끔찍한 힘으로 붉은 광선이 날아와 섬을 뚫고 지나갔다. 손쉽게 모두들 붉은 광선을 피하려고 몸을 날렸고 우유는 필사적으로 반중력총을 광선에 겨누어 광선의 각도를 바꾸고 더 큰 재앙을 막았다. 모두가 광선이 초래한 파괴를 충격과 공포 속에 지켜보았다. 모두가 충격과 공포 속에 빔이 초래한 파괴를 지켜본다. 그리고 하루카는 재빨리 지휘권을 잡고 모든 부대에 즉시 철수를 명령한다. 그리고 바다 표면 가까이에 머무르세요. 바실리스크가 섬에 또 다른 파괴적인 공격을 가하는 동안 전체적인 충격으로 인해 섬 전체와 주변의 연기와 바다까지 사라졌습니다. 이제 소금만 남았고 작전팀이 재집결하는 동안 일루제는 그들에게 함선 속도를 높이고 전투 지역에서 신속히 철수하라고 지시합니다. 그들은 모든 노력에도 불구하고 도망칠 수밖에 없습니다. 상황에 낙담한 아마츠키는 침묵하고 우유는 그녀를 따라가지만 하루카가 그녀의 노력에 대한 감사를 표하는 것을 막습니다. 모두의 무사 귀환을 위해서였습니다. 그녀는 작전 실패로 상관들이 티아를 제거하려 할 것이라고 한탄합니다. 그리고 그녀와 이야기한 후 우유는 바다를 바라보는 아마츠키를 발견합니다. 바다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슬픈 표정으로 그녀에게 다가가서 일어난 일에 대해 걱정하지 말라고 말하며 바실리스크의 예상치 못한 행동은 누구도 예측할 수 없었다고 설명한다. 잠시 주저하지만 그와 타카카와가 없었다면 모두 망했을 거라고 인정한다. 그는 그녀에게 걱정하지 말라고 하고 리색에 한 약속을 상기시키며 끊임없이 짊어지는 죄책감을 내려놓으라고 한다. 포기하지 말라고 격려하며 그녀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고 가진 기술로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일깨워준다. 나중에 그들은 바실리스크 공격 이미지를 분석하며 단서를 찾는다. 어떻게 물리칠지에 대한 방법을, 이미지들을 자세히 분석한 결과 중요한 세부 사항이 지적되었습니다. 기본적으로 바실리스크는 그들을 추격하는 동안 셋째 눈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그랬다면 그들을 따라잡았을 것이고 아무도 살아남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는 해결책을 찾으려고 했습니다. 그는 하루카를 찾아가 로키 소련과 이야기하고 싶다고 합니다. 로키는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그의 이모에 대해 이야기하지만 그는 그를 가로막고 그녀를 해칠 의도가 없다고 말합니다. 대신 그는 그 조직이 바실리스크를 물리칠 수 있었던 무기,
비록 프로토타입이라도 다른 무기를 제공할 수 있는지 묻습니다. 의심스러운 눈으로 로키는 이미 효과가 없었던 무기를 왜 원하는지 묻습니다. 바실리스크에 대해서 하지만 그는 무기의 설계는 좋았고 약간의 수정만으로 성공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로키는 마지못해 시도하기로 동의하지만 다시 실패하면 더 이상의 기회는 없을 거라고 경고합니다. 그는 하루카와 여자아이들을 만나 자신의 관찰 결과와 새로운 전략을 공유하기로 합니다. 그는 모두에게 그 무기의 신화 방어구가 충분하지 않았다고 설명하지만 리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우려를 제기하며 그룹에게 바실리스크의 세 번째 눈은 미스릴조차 순식간에 분해합니다. 그는 이를 인정하지만 세 번째 눈은 이전 조우에서 2번만 발사되었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이전 조우에서 말이죠. 그런 다음 그는 바실리스크가 그것을 다시 발사하기 위한 재충전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고 가정합니다. 그리고 그 시간 동안 바실리스크는 무방비 상태이며 이것이 바실리스크를 물리칠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을 물리칠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말입니다. 그룹은 가능한 대책을 논의하고 그래서 계획이 세워집니다. 강화된 무기를 사용하여 일반적인 붉은 광선을 견디고 결정적인 순간에 결정적인 타격을 가할 수 있도록 말입니다. 모두 새로운 계획에 흥분하고 유가 아타티칼 회의를 떠날 때 그는 엘라를 벽에 밀어붙이며 새로운 전략이 정말 효과가 있을지 묻습니다. 정말 효과가 있을지 확인합니다. 그는 그녀에게 이것이 그들이 가진 최선의 선택이라고 확신시킵니다. 하지만 타키카와는 망설이며 잠시 바실리스크의 의심을 드러낸다. 빠른 반응은 추가 능력을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하며 그 이론을 제시한다. 생명체가 마지막 순간에 무언가를 해서 그들의 모든 것을 끝내버릴지도 몰라. 계획. 안타깝게도 아이리스가 나타나 그들의 대화를 방해합니다. 유에게 자신을 따라오라고 합니다. 그는 그녀를 따라가 미츠키와 리사가 격렬하게 다투는 것을 발견합니다. 미츠키는 탄환의 궤도를 직접 조정하겠다며 총을 들고 내려가겠다고 고집합니다. 리사는 너무 위험하다며 반대하지만 긴장감은 고조됩니다. 결국 답답해진 리사가 미츠키를 때리고 이피루가 나서서 그 일을 막겠다고 하자 팀원들이 자원합니다. 그 모습에 팀원들이 자원하며 팀원들의 변치 않는 지지에 감동한 미츠키는 팀장으로서 그녀에게 제고해달라고 부탁합니다. 모두의 흔들림 없는 지지에 감동하여 미츠키는 자신의 계획에 모든 자원자들을 포함시켜 모두의 안전을 확보하겠다고 동의합니다. 모두의 안전을 위해 여전히 감정적인 리사는 모두를 무사히 데려오겠다고 약속하라고 요구하고 미츠키는 그 약속을 받아들입니다. 그날 저녁 요요는 미츠키를 찾아가 바다를 바라보고 있는 그녀를 다시 만납니다. 그는 그녀에게 혼자가 아니라고 안심시키고 함께 그들의 공유된 것을 되돌아본다. 지금까지 만들어온 추억과 유대 그리고 조용한 순간에 이해하면서 서로 끌어안고 고집쟁이라고 부른다. 나중에 유는 이모를 확인하러 가지만 그녀의 방이 엉망이 된 것을 발견한다. 그리고 의사들은 다쳤고 그의 이모는 어디에도 없었다. 당황한 그는 의사 한 명에게 질문하고 그 의사는 타카카와가 그의 것을 가져갔다고 밝혀준다. 이모는 떠나셨어요. 그는 그녀를 찾으러 달려가다가 다카카와가 그의 이모를 안고 있는 것을 발견한다. 그녀는 이모가 남아있는 한 그들이 목표가 될 것이라고 선언한다. 바실리스크는 그녀의 이모가 맞서는 것보다 드래곤이 되는 것이 더 행복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죽음. 그가 고모를 돌려달라고 요구하자 그녀는 손가락을 튕기며 그를 불꽃으로 집어삼킵니다. 그러고는 도망칩니다. 그러자 유는 타카카와가 바로 그 사람임을 깨닫고 그의 눈앞에서 그녀는 불꽃에 둘러싸여 자신의 본 모습으로 변신합니다. 그녀는 차갑고 냉혹한 표정으로 그를 무자비하게 놀립니다. 그녀가 그들 사이에 있었고 줄곧 변장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고 유는 이를 갈았습니다. 유는 그녀가 그들 사이에 있었고 모든 것을 숨기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면서 이를 악문다. 시간이 흐르고 그녀의 조용한 미소가 그가 가질 수 있는 모든 의심에 답해준다. 유는 분노에 차서 그녀를 고모 곁에 두지 않겠다고 맹세합니다. 주저없이 그는 반중력 총을 들어 그녀에게 발사한다. 하지만 그녀는 손쉽게 공격을 피하고 손가락을 움직여 일련의 탄막을 발사하며 유를 뛰어오르게 하고 피하게 만든다. 침착한 목소리로 그녀는 이모가 용으로 사는 게 더 낫다고 주장하며 점점 짜증이 나는 그는 그녀의 말을 끊고 이모가 인간으로 사는 것을 선택했다고 소리친다. 흔들리지 않고 아키리는 암흑물질 폭발물을 소환하여 그에게 던진다. 그는 재빨리 무기를 소환하여 그것을 이용해 폭발의 충격을 흡수한다. 하지만 그 힘에 그는 뒤로 나가 떨어집니다. 그녀는 강력한 일격을 날립니다.
그의 갑옷이 산산조각 나고 그는 무방비 상태가 됩니다. 잠시 동안 로키의 말이 떠오릅니다. 로키는 그에게 인간이라면 누구든 이길 수 있다고 말했죠. 그가 가진 힘에 대해서 말이죠. 그러자 그는 이를 악물고 부서진 갑옷 조각을 집어들고 그녀에게 달려듭니다. 그리고 엄청난 의지의 힘으로 그녀를 제압하고 바닥에 눕힙니다. 땅에. 이제 그녀의 목숨을 끊을 기회가 그의 손아귀에 있습니다. 하지만 그의 도덕관념이 그를 압도하고 그는 주저합니다. 그리고는 그의 개미를 줍기 위해 움직입니다. 개미를 줍습니다. 아키리는 그를 지켜보다가 기회가 있었는데 왜 자신을 죽이지 않았냐고 묻는다. 그는 그녀를 인간으로 보기 때문에 그녀의 목숨을 끊을 수 없었다고 대답한다. 버버합. 그러자 그녀는 어둠 속에서 웃으며 그에게 개미와 함께 있으라고 말한다. 떠나기 전에 그녀는 그에게 바실리스크는 그가 지금까지 상대해 본 적 없는 어떤 적과도 다르며 미래까지 예측할 수 있는 존재라고 경고한다. 그녀의 말은 그에게 불안감을 안겨주지만 그가 대답하기도 전에 그녀는 그의 곁으로 날아와 장난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그의 뺨에 키스하고 바실리스크보다 더 나은 존재가 되라고 부탁한 뒤 그림자 속으로 사라진다. 그가 겨우 진정을 찾자 리사와 미츠키가 도착한다. 리사는 즉시 개미를 그의 팔에서 빼앗아 의무실로 급히 데려간다. 그리고 소식이 퍼지면서 모두는 다카카와가 처음부터 키리로 변장하고 있었다는 충격적인 진실을 알게 된다. 미츠키는 우울한 표정으로 바실리스크가 정말로 미래를 볼 수 있는지 묻는다. 그녀는 그 가능성을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도 동의하지만 여전히 아키리가 말한 것을 믿으려 하지 않는다. 나중에 미츠키는 공격 계획을 검토하기 위해 회의를 소집한다. 그녀는 무기가 15km 상공에서 발사될 것이며 모두 발사 지점으로 이동할 것이라고 설명한다. 그리고 모두 발사 지점으로 이동할 것이라고 설명한다. 미츠키와 후류는 무기의 하강을 통제하는 임무를 맡게 됩니다. 목표는 궤도가 정확하게 유지되도록 하고 충돌 직전 몇 초 전에만 후퇴하는 것입니다. 몇 초 전에만요? 모두가 계획을 자세히 논의하고 이제 무기 발사까지 3분 남았습니다. 무기 발사까지 3분 남았습니다. 팀이 발사 지점에 접근하면서 긴장감이 고조됩니다. 하루카가 최종 명령을 내리고 무기가 빠르게 하강하기 시작합니다. 무기가 12km 지점을 통과하자 바실리스크가 셋째 눈에서 광선을 발사합니다. 셋째 눈에서 광선을 발사합니다. 유우와 다른 이들은 궤도와 대응을 조정합니다. 하지만 미츠키는 예상보다 공격이 빨리 시작되었다고 경고합니다. 바실리스크의 계획 변경이 빨라졌고 엘리자는 그 조기 공격이 다른 공격을 위한 의도적인 준비라고 추측합니다. 팀은 바실리스크의 끊임없는 광선을 맞서며 5km 지점으로 나아갑니다. 킬로미터 지점. 예측대로 바실리스크는 두 번째 광선을 발사하고 팀은 다시 한번 적응해야 합니다. 그리고 2km 지점에 접근하자 괴물은 지금까지 중 가장 파괴적인 공격을 퍼붓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자 팀은 무기를 버리고 계획비를 시작합니다. 그들은 무기를 들고 재빨리 내려가 바실리스크를 공격합니다. 셋째 눈으로 공격을 가하기 전에 엘리자는 셋째 눈을 노려 창으로 정확하게 꿰뚫어 산산조각 냅니다. 유는 반부 패총을 쏩니다. 공격이 계속되는 가운데 모두 바실리스크를 공격하고 유는 거대한 대포를 소환하고 모두가 그를 돕습니다. 그들의 노력은 결국 강력한 최후의 공격으로 이어져 바실리스크를 산산조각 난 잔해로 만들어버립니다. 산산조각 난 잔해만 남기고 이제 의무실에서 티아의 상태는 빠르게 안정되고 있습니다. 모두 용이 쓰러졌기 때문입니다. 그녀의 호흡은 이제 정상으로 돌아왔고 용 문장의 기이한 빛은 사라졌습니다. 지친 듯하지만 승리한 팀은 승리를 축하하며 모입니다. 그리고 엘리자는 눈물을 글썽이며 미츠키에게 용서의 조건이 충족되었음을 알립니다. 그들은 모두 학원으로 돌아와 교장 선생님께서 그들을 매우 반갑게 맞이합니다. 교장 선생님은 여자아이들을 괴롭히는 것만 신경 쓰지만 모두 이제 일상으로 돌아왔고 유는 미츠키와 단둘이 시간을 보냅니다. 그녀는 그에 대한 자신의 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그들이 남매이긴 하지만 같은 피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그래서 그녀는 그를 사랑에 빠뜨릴 계획이 없습니다. 나중에 그가 아이리스와 이야기하는 것을 봅니다. 그러고는 그녀에게 자신의 능력을 사용하면 기억을 잃게 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는 능력을 계속 사용하면 그녀조차 잊어버릴까봐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그가 잊어버린 모든 것을 기억하겠다고 약속하며 그를 안심시킵니다. 그녀의 지지에 그는 행복해합니다. 하지만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그래서 끔찍한 5학년이나
6학년 용을 가진 이 기묘한 적은 끝을 맺습니다. 5학년 또는 6학년 용은 문맥상 자연스러운 표현으로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이 비디오를 여기까지 보셨다면 당신은 진정한 전사입니다. 이 애니메이션을 요약하려고 최선을 다했지만 정말 별로였어요. 그래도 볼만한 가치는 있었죠. 재밌었잖아요. 그렇죠?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다른 영상도 보고 싶으시다면 채널에 다른 영상들이 많으니 시청해보세요. 강력 추천합니다.